중국인들이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대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국 대학 탐방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온 여대생 리우티엔입니다. 이번 한국 탐방으로 저는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부터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저는 북경대학교에서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저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어릴 적 당했던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로 많은 차량이 뒤엉켰고 저희 가족도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차는 비교적 튼튼한 차종이었고 그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자동차라는 기계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북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 역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한국 탐방단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됐죠.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괜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의 처참한 현실을 알아보고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올 수 있는 기회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국 탐방단을 모집하는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일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지만 배울 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배울 점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중국이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추천이었고 탐방단 참가자들에게는 일정 학점이 주어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오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방단 참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인 왕쯔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왕쯔는 같은 학과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중국에서만 자란 저와는 다르게 왕쯔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랐죠.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지배할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왕쯔는 가끔씩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도 왜 우리만 유튜브와 트위터를 못 쓰는 걸까? 같은 말을 하면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런 왕쯔의 태도가 솔직히 저는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를 대신할 어플이 중국에 많았기도 했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이 최고라고 믿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왜 굳이 왕쯔는 탐방단에 함께 가고 싶어 하는지 의아했죠.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지만 그저 저와 친하니까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왕쯔에게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고 오자라고 말하며 웃었고 왕쯔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죠. 탐방단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득 찬 친구들이었고 출국 전 우리는 몇 번의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탐방단을 운영하는 단체 측에서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겠다며 여러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길거리에 노숙자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가득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하더라고요. 강의실 안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는 말들이 오갔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부가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휘둘리는 약소국이죠.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왕쯔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에 동의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출국 전날 탐방단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번엔 단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단장은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으로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에다 부모님이 중국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우러러보는 존재였죠. 단장은 탐방의 목적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우리가 한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발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짓 이미지들 때문에 애꿎은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희생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을 비방하고 우리를 경쟁자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에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나라일 거라며 직접 현실을 보고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오자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현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탐방단의 분위기는 출국 전부터 고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증거를 찾아오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들 한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졌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했죠. 저는 출국 전 마지막으로 짐을 싸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르쳐준 한국의 모습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며 항상 우리를 적대하는 나라. 그런데도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끔 답답했는데 이번에 가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한국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고 정리된 느낌이 들었죠. 활주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도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공항은 원래 어느 나라든 깔끔하게 유지하는 곳이라 생각했고 한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도시 내부를 직접 봐야 했죠. 탑승구를 나서며 넓고 쾌적한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대리석 바닥과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였죠.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공항을 나서기도 전에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착륙한 곳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탐방단 학생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듯 했어요. 모두들 속삭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탐방단 단장이 일부러 크게 말하며 우리를 통제했어요. 한국은 외국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공항만 깨끗하게 관리한다며 실제로 도심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단장의 목소리에 학생들은 다시 안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단장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런데 출입국 심사대로 이동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는 일 없이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었죠. 중국에서 출국할 때는 엄격한 보안 검색과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여권을 내밀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받은 뒤 바로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의문이 들었어요. 출국 전에 들었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설명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공항을 나오기 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정말 자유롭게 연결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되었고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튜브나 구글 그리고 트위터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이 가능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선 인터넷 검열이 심하고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친구들과 미처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이 탐방단은 곧바로 공항에서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장이 배포한 일정표에는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교류 및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거리를 살펴봤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고 길거리도 깨끗했어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통체계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들었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자 탐방단 단장은 다시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이는 곳만 이렇게 관리되는 거 모르냐며 한국은 외국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 지역만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했죠. 단장의 말을 듣고 학생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그렇긴 하거든요. 마음속에 의문이 들긴 했지만 이제 일정을 시작하면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탐방단의 첫 일정은 차이나타운 내 여러 가게를 방문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듣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였어요. 탐방단 단장은 오전 일정을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사회인데 특히 중국인들에게 배타적이며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와봤자 힘들 뿐이라는 거였죠. 탐방단은 몇 개의 조로 나뉘어 가게를 방문하며 인터뷰를 진행했고 저 역시 조를 배정받아 몇몇 상점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오래된 중국 음식점이었습니다. 벽에는 붉은색 장식과 중국풍 글씨가 가득했고 가게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장사를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자 그는 곧바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우리 같은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 한국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살기가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가게에도 예전처럼 한국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외식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출국 전 교육에서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외식조차 못한다니 불쌍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중국 식료품을 파는 슈퍼마켓이었어요. 여기에서도 가게 주인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국인을 차별한다면서 같은 제품을 팔아도 한국 가게에서 사려고 하고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낮춰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거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규제만 더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처음 공항에서 가졌던 의문이 점점 사라졌어요. 공항이 깨끗한 건 단순한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은 이렇게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탐방단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탐방단이 방문하는 곳은 전부 차이나타운,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들 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진짜 도심이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는 전혀 갈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틀째가 지나고 3일째가 지나도 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대상도 항상 중국인이었고 하는 말도 전부 비슷했어요.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눈치채자 단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한국인들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한국인들은 거짓으로 친절한 척할 것이고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회의 실상을 알기 위해 방문한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짜 한국일까?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면서도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정해진 일정 속에서 중국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왕쯔에게 이런 의문을 얘기하자 왕쯔는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어 저를 조용한 골목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눈치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며 물어봤고 왕쯔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쯔의 말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일정은 너무도 기계적이었고 반복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쯔는 갑자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왕쯔의 아버지는 원래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뛰어난 성적을 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대표하는 엘리트가 될 거라고 믿었고 처음엔 조국을 위해 공부한다는 사명감이 강했다고 했어요. 왕쯔의 아버지는 당시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달랐다는 걸 깨달았대요. 미국에서는 정보가 자유로웠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 토론했어요. 하지만 왕쯔의 아버지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이 중국 내에서 듣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항상 중국을 적대하고 중국을 폄하하는 나라처럼 보였는데 정작 중국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랐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통제하는지, 해외에서 본 중국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 왕쯔의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쯔의 아버지는 유학 기간 내내 고민했다고 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유학이 끝난 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학생은 반드시 귀국해야 했다고 말했죠. 돌아가지 않으면 그동안 받았던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변상해야 하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귀국했고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중국 정부의 현실을 깊이 깨달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며 왕쯔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어요. 그랬기에 왕쯔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하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배웠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가르치는 대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믿었지만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밖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국 대학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중국의 세뇌 교육에 당하고 있다는 걸 지켜보면서 제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탐방단 일정에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서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왕쯔와 함께 탐방단의 통제를 몰래 벗어나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거리 한복판에 서자 저는 예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모습에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번잡한 도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왕쯔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게 진짜 한국이라며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냐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카페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차이나타운 내에서만 활동했던 탐방단 일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분위기는 아늑했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죠. 점원은 우리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저는 한국인은 중국인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말이 기억나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주문이 진행됐어요. 그때 우연히 근처에 앉아있던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어가 들려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죠. 한 남성이 노트북을 켜둔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하나는 한국인이었어요. 왕쯔도 그걸 눈치채고 저를 바라봤어요. 중국 유학생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라며 왕쯔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왕쯔를 따라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가 인사를 하자 중국 유학생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는 자신을 리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경에서 왔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옆에 있던 한국인 학생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리엔은 우리가 중국에서 온 탐방단이라는 사실을 듣고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말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엔은 중국이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한국의 모습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이 엉망이고 경제가 무너졌으며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리엔이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엔은 한국과 중국의 뉴스를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보도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며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 학생도 한 가지 덧붙였어요. 중국은 지나치게 강한 검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보의 흐름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죠. 한국에서도 정치적 논란은 많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자유롭게 뉴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활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어요. 중국에는 비리비리, 웨이보, 틱톡 같은 자체적인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VPN 없이는 해외 뉴스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떠올리자 반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에서 보는 한국 관련 뉴스는 마치 한국이 당장이라도 몰락할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는 한국에서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엔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내가 믿어온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뉴스도 검열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탐방단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통제된 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따라갔지만 왕쯔와 함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중국인 사업가들이 말했던 한국의 현실, 그리고 탐방단 단장이 강조했던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들까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벗어나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 거리에서 본 질서정연한 모습,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중국 유학생 리엔이 말했던 한국 사회의 현실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말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말도,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말도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탐방단과 다시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탐방단 일정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탐방단은 또다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 업계 관계자도 중국인이었고 회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었죠. 단장은 단상에 올라 인터뷰 시작을 준비하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 단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냐고요. 질문이 끝나자 주변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단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대표해서 온 것이며 조국을 위해 한국의 실상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단장을 향해 다시 물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말만 듣고 같은 장소만 방문하는 것이냐고요. 단장은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우리가 직접 본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겉으로는 정돈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왕쯔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단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가 조국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한국을 찬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단장의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의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단장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일부는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단장이 강조하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단장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탐방단 내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단장의 말에 동조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 들은 이야기와 실제로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탐방단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 다가오자 단장은 탐방단의 본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는 한국의 실상을 폭로하고 중국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탐방단이 준비한 보고서와 영상은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은 지난 며칠 동안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며 한국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위험한 나라인지를 강조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촬영한 장면들에는 한국이 혼란스럽고 불친절한 나라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단장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그는 촬영된 영상들 중에서 한국이 나쁘게 보이는 부분만을 편집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그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단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우리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이 아닌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만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이죠. 단장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했어요. 그는 중국 돈으로 한국에 와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며 한국을 찬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의심을 품은 학생들은 단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왕쯔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죠. 그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단장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세뇌당해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쯔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배우고 싶으며 중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한국에서 배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내심 부러웠죠.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을 겪어보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나려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당장 부모님부터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왕쯔는 지금 당장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탐방단 내에서 저와 왕쯔는
단장의 눈밖에 난 상태였어요. 단장은 한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저와 왕쯔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고 아마 이 내용들은 누군가에게 보고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당장 한국으로 갈 수는 없지만 중국에 퍼져 있는 거짓 정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 속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진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앞으로는 중국의 커뮤니티나 정부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얘기들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다짐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이제 우리 중국인을 똑바로 대해.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넷플릭스 시사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느 남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소리를 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영화 커뮤니티에서 인기글에 오른 내용을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영화 평론가 케이트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본 이후로 한국 영화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라면 발벗고 찾아보는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 화제의 신작을 선정하기 위한 평론가 사전 시사회에 참석했어요. 요새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가 워낙 흥행이니 이런 자리에 종종 초대받기도 하는 편이죠. 시사회장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시사회장은 늘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아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첫 장면이 비칠 때의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이번에는 특히 한국의 조명가게라는 작품이 기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같은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가 개봉되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도착해보니 헤일리가 제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조명가게 중국판이 중국 내에서 꽤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판권까지 제대로 사서 리메이크를 했다던데 반응이 좋다고 했죠. 저는 중국이 판권을 샀다는 말에 의아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헤일리도 사실 중국판을 보진 않았지만 중국 내부 SNS에서 반응이 워낙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국판에는 그닥 흥미가 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 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시사회가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 최대 영화사의 프로듀서 리웨이가 화려한 수행원들을 이끌고 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도 거만하기로 유명한 리웨이였지만 오늘은 특히 더 도도한 걸음걸이로 시사회장을 활보하고 있었죠. 리웨이는 주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중국판 조명가게의 흥행 성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봉 3일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했다며 이는 한국 원작의 가치를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오만함이 가득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원작자 강풀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웹툰은 그저 기본 설정일 뿐이며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원작의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무겁다며 중국판이 더 대중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계속되었어요. 중국의 제작비 규모를 언급하며 한국 영화 산업을 얕잡아보는 발언을 이어갔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을 사들여 중국식으로 재해석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마치 한국의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죠. 리웨이의 발언에 주변의 평론가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그가 중국의 자본력을 과시하며 예술성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리우드 평론가들조차 그의 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시사회 직전 리웨이는 한국판 조명가게에 대해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판만큼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제 중국의 문화산업을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묻어나는 오만함과 무례함에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아야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영화 평가에 매우 인색한 독일의 베르 기자였는데 한국판을 다 보고 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자며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 듯했죠. 어쨌든 기분 나쁜 리웨이의 태도를 뒤로하고 헤일리와 함께 시사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원작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낸 연출력이 돋보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 끝 조명가게에
직접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판과 한국판의 차이점을 두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 일본 평론가는 중국판이 더 상업적이라며 호평했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한국판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깊이 있는 스토리 전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판이 원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는 점이에요. 중국판이 단순히 감정적인 서사에 치중했다면 한국판은 복선과 미스터리를 절묘하게 배치하며 관객들의 추리 본능을 자극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영화 제작 문화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동료 평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전 세계 영화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한국판 조명가게에 호평하고 있자 리웨이가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르가 손을 번쩍 들었죠. 시사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베르에게 집중됐어요. 베르는 단호한 목소리로 중국판 조명가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원작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미스터리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조명가게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 드라마로 변질되었다고 말했어요. 원작의 깊이 있는 서사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든 것은 원작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죠. 베르의 날카로운 지적에 리웨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베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명가게가 단순히 눈물을 쥐어짜내는 심파극으로 전락한 점, 캐릭터들의 깊이 있는 내면 연기가 아닌 과장된 감정 표현으로 채워진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죠. 특히 원작에서 가장 중요했던 조명가게 주인의 고독과 연민이 완전히 삭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판에서는 그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단순화된 캐릭터로 그려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각색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작품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베르의 말이 끝나자 리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평론가가 어떻게 제작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귀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영화에 대해 이런 식의 평론을 쓴다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매체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중국 영화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평론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베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평론가의 존재 이유는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술성과 진정성은 자본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시사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헤일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베르 평론가에게 다가가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평론가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리웨이를 제외한 모두가 한마음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조명가게에 대한 평론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뜻밖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소속 매체사의 특별 취재 제안이었습니다. 조명가게의 성공을 지켜본 넷플릭스 측에서 우리 회사에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였죠. 제안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조명가게 후속작의 기획 과정부터 제작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 취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신에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편집장님께 올라가 이게 정말 저한테 온 기회가 맞는지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자 편집장님은 웃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외신도 한국 드라마의 제작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명가게처럼 화제작의 후속작이라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했죠. 취재 범위도 상당했습니다. 작가와 감독의 초기 기획회의부터 캐스팅 과정, 세트 제작, 촬영 현장, 후반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취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비공개였던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죠. 특히 매력적이었던 건 한국 드라마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을 취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 제작이 아닌 생방송처럼 촬영하는 방식,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후반 작업 기술까지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그날 협박이 떠올랐어요. 중국판 조명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매체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실제로 중국 관련 매체들에서 모든 평론가들에게 보낸 몇 통의 경고성 메일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 취재가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세계에 알려 전체적인 시장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죠. 이런 기회는 오히려 중국에서 배울 만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은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께 제가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 한국판 조명가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중국판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단점을 명백히 지적했죠.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투자를 받는 매체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중국 관련 기사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부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다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어요. 저희 매체사의 광고주들 중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편집장님이 저를 긴급히 불렀어요. 이번 한국 취재를 반대하기 위해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여러 매체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님이야 어느 정도 징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제가 걱정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부담스러우면 얼마든지 가지 않아도 좋다고 했죠. 심지어 리웨이는 제 상사들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취한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 취재를 강행한다면 매체사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SNS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SNS 계정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비난하는 내용부터 제 과거, 평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다양했죠. 더 놀라운 건 이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린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시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과거의 평론들까지 파헤쳐가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죠. 심리적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일본 동료가 제게 한국행을 재고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이런 압박이 계속될 경우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였죠. 별거 아닌 한국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압박이 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평론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압박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을 편집장님께 전달하자 편집장님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걸까 생각했죠. 그러면서 중국 자본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며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편집장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늦은 시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왠지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의외로 편집장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편집장님은 리웨이의 방해 공작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큰 기획을 하고 싶다면서 한국 드라마 현장 취재를 6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조명가게 후속작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제작의 모든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대형 기획이었죠. 저는 편집장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산이었어요. 편집장님은 우리 매체사의 1년 특별 취재 예산을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 체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현지 스태프 고용과 통역 지원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편집장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편집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거대 자본의 압박에 굴복해 쓰고 싶었던 기사를 포기했던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제 곁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편집장님은 심지어 중국 광고주들이 모두 빠져나가도 괜찮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다른 광고주들과 협의를 마쳤고 오히려 이번 기획이 성공하면 더 많은 광고주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자신했어요. 더불어 현장에서 즉시 기사화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결제 없이도 바로 송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만큼 제 취재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취재 방식도 전적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제작진과 함께 살면서 취재해도 좋다고 했죠. 편집장님의 믿음에 힘입어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넘어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꼭 나중에 편집장님 같은 상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잠시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부터 수함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휴대폰을 켜는 순간이었어요. 5G 네트워크의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편집장님께 도착 메일을 보내려 했는데 대용량 첨부 파일이 순식간에 전송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불현듯 몇 달 전 브루클린 영화제 취재 때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당시 호텔 와이파이가 끊기는 바람에 마감 시간에 쫓기며 거리를 헤매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결국 맨해튼까지 가서 24시간 카페를 전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까지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끊기지 않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브루클린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마감에 쫓기는 일은 없을 거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취재 때마다 인터넷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해결된 기분이었죠. 게다가 공항철도는 정확한 시간 간격, 깔끔한 실내, 그리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오는 점까지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단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티켓을 일일이 구매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첫인상은 한국 취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어요. 만약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이 정도라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취재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조명각에 후속작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파주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 저는 할리우드 수준의 대형 스튜디오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세트장의 규모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는 1980년대 서울의 한 거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들, 골목길의 돌계단, 심지어 전봇대 위에 새 둥지까지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특히 조명가게가 위치한 골목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죠. 세트장 곳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카메라부터 360도 회전이 가능한 크레인까지 할리우드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식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ED 월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세트장을 감싸고 있어서 다양한 시간대와 날씨를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었죠. 촬영 현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조감독인 성철 씨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와 더불어 하나하나 촬영장을 안내해줬죠. 성철 씨는 최근 인공지능을 도입해 조명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이 날씨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촬영 감독이 태블릿으로 간단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죠. 덕분에 굳이 오랜 시간 특정 장면 촬영을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어서 특수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전 한국 특수효과팀에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기술은 더욱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미완성 특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비즈 시스템이 현장에 구축되어 있었어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면서
특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명 가게만의 특별한 VFX 기술이었어요. 원작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영혼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실제 조명과 CG를 결합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빛을 구현해냈죠. 성철 씨는 사실 한국 촬영 현장의 가장 큰 자랑은 팀워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성철 씨 말대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어요. 감독의 사인 하나에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특히 해외 스태프들과의 협업도 인상적이었죠. 할리우드의 VFX 전문가로 초청된 케이트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한국 스태프진들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건 행운이라고 얘기했죠. 이날의 촬영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 없이 완벽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열정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바로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단연 우민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장면을 무려 20번 넘게 촬영하면서도 지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명가게 주인공과 영혼들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 감독은 배우들과 함께 장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원작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이었죠. 주연 배우들의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연기 연습실에서 캐릭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원작 웹툰을 수십 번씩 정독하며 캐릭터의 숨은 면모까지 파악하려 노력했죠. 대사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스태프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조명팀, 음향팀, 미술팀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어요. 한 팀이 작업을 마치면 다음 팀이 즉시 투입되어 시간 낭비가 전혀 없었죠. 특히 식사 시간조차 교대로 돌아가며 촬영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철 씨는 외국 스태프들이 가장 놀라는 건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특히 준비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신기해한다고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위해 배우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스태프들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촬영장 취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취재에 임한 나머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사실 거의 선택지가 없었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특히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늦은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이라 위생이나 시설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놀랍도록 깔끔한 인테리어에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식기들, 그리고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직원들은 하얀 위생모와 깔끔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24시간 식당에서 흔히 보이는 지친 표정의 직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방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조리대는 마치 수술대처럼 깨끗했고 식재료들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끊임없이 손을 씻고 도마를 교체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했죠. 테이블 세팅도 놀라웠어요. 매 손님이 떠나고 나면 직원들이 테이블을 완벽하게 소독하고 새로운 수저와 냅킨을 세팅했습니다. 심지어 각 테이블마다 손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메뉴가 하나뿐이라 앉아만 있었는데도 제 앞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진한 국물 요리를 접하기 힘들었거든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진한 고기 육수의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보지 못한 깊이 있는 맛이었죠.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깍두기였어요. 처음에는 이 빨간 음식이 무엇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아삭하는 식감과 함께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국밥 한 술과 깍두기 한 조각을 번갈아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반찬의 종류도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많은 반찬들이 무한리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가득 채워주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실 때마다 이런 음식이 왜 실력 있는 셰프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수십 시간 우려낸 육수의 깊은 맛, 매콤한 깍두기의 조합, 다양한 반찬들의 풍미는 분명 세계 어느 나라 음식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했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짠하며 건배하는 소리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회식 문화가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퇴근 후 각자의 길을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선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주라는 술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수는 꽤 높은데도 물처럼 술술 넘기는 사람들이 신기했죠. 한 잔씩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모습에서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개인적인 음주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술잔 문화였습니다. 윗사람이 따라주는 술은 두 손으로 받고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리는 예의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격식 있어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예절이 술자리를 품위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 소주를 한 병 주문했습니다. 국밥과 소주의 조화도 특별하더라고요. 매운 깍두기와 뜨끈한 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마시는데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있나 싶었어요. 미국의 와인 페어링이 부럽지 않은 환상의 궁합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옆 테이블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전혀 소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리웨이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경비원이 제 출입을 막아서더니 허가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웨이가 제작사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투자한 제작사들을 통해 저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려 한 것이죠. 다행히 우민호 감독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 매체들이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느니 중국 영화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제 과거 평론까지 파헤쳐가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협박성 이메일과 전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통의 협박 메일이 제 메일함을 채웠어요. 심지어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정보까지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서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제작진들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일부 스태프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은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리웨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제가 보도하려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장님도 제 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방해야말로 중요한 취재 대상이라며 리웨이의 압박 과정도 함께 기록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막으려는 시도야말로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저는 모든 협박 메일과 전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매체들의 부정적인 기사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한 달 정도면 충분했어요. 리웨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충분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알리면서 리웨이의 협박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넷플릭스 평론가와 관계자들 간의 세미나가 있는 자리였어요. 리웨이를 비롯한 중국 매체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대에 올라 제가 경험한 한국 드라마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판과 한국판의 차이는 단순한 연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품을 대하는 진정성과 예술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죠. 특히 조명각의 후속작의 제작 과정을 설명할 때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의 캐릭터 연구 과정, 스태프들의 철저한 고증 작업, 그리고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국의 제작 과정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무리에 리웨이가 제게 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했어요. 청중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가 바빠졌습니다. 리웨이는 잔뜩 표정을 구기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외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 자본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는 내려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리웨이를 둘러싸며 질문을 이어갔고 난처한 듯 리웨이는 후다닥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생각해보면 한국 영화만큼이나 우리 음식인 국밥도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숨어있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 생각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